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40을 넘기면서 삶에서 한 가지 크게 변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된 것입니다. 아이나 부모님 때문인지 젊었을 때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병원에 가야 했고, 그 병원이 위치한 곳은 근처에 대학도 많고 상가도 밀집해 있어 교통이 매우 복잡한데 길을 너무 자주 다녀서 지름길도 다 외워버릴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저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집안 어른 중 한 분이 병원에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그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죠. 저도 그랬고, 특히 시댁 사람들을 자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시댁 쪽 사람들과는 예전부터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병원이라고 해서 상황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었고, 저 역시 예전에 한번 크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신혼 초였는데 순진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입안에 쓴맛이 날 정도로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그 일이 있었던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결혼한 지 1에서 2년쯤 되었을 때 시댁 일로 자주 식당에 들러야 했는데 당시 시부모님께서 아주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1층짜리 건물을 전부 사용하는 큰 규모의 식당이었고 손님들도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집이 아닌 그 식당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왜 식당으로 부르셨는지 의아했지만 막상 가보니 시부모님 두 분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정신없고 바빴지만 오히려 한가하게 자식 걱정만 하시는 시어머니보다는 바쁘게 일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도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호들도 비슷한 성격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신호들은 식당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실 부모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것만 봐도 그들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들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시면서도 자식들에게 가르치거나 일을 맡기는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였지만 식당 일에 관여해달라고 한 번도 부탁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유회사에 다니며 바쁘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신호들은 특별히 직업이라 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으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를 식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 7시에 모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식당으로서는 가장 바쁜 시간인데 그때 모이라는 게 이상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식당에 도착해보니 간판에 불이 꺼져 있었고 식당 안도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도 식당 앞에 서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꼈죠. 그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혼자 빈 테이블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신호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만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간단한 눈인사만 하시고 오랜 시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벽에 걸린 시계를 보시더니 아이고 저녁 시간이네. 너희들 식사는 하고 왔니?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공복이었지만 간단하게 먹고 왔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뒤로도 조용히 신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신호들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죠.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으니까요. 큰 신호와 작은 신호가 연달아 들어왔고 큰 신호는 식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식당 망한 거야? 왜 불이 꺼져 있고 직원들은 다 어디 간 거야? 하며 팔짱을 끼고 다가와 옆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차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슬쩍 뒤로 물러났고 작은 신호도 큰 신우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냉장고에서 미지근한 물 한 병을 꺼내 어머님께 드리며 아버님은 언제 오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올려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제 식당에 못 오신다. 아마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그날, 저희는 시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검사 결과와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미지근한 물을 마시듯 덤덤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옆에 있던 신호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아냈죠.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왜 아버지가 아프시면 병원으로 부르지 않고 식당으로 모이라 했냐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을 저으며 그 전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곳으로 부른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상태를 보며 자신도 여러 가지를 느끼셨는지 시부모님 두 분이 식당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죠. 그 순간 어머님이 저를 뚫어지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미연이는 이 식당을 운영하기엔 무리일 것 같고 너는 어떠니? 식당에 자주 왔었잖아. 아마 최근 들어 제일 자주 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제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 서럽게 울던 신호들은 순간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쳐다봤고 남편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정면에 계신 어머님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내가 1년 정도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 대신 이 식당 전체를 넘겨주는 건 아니고 운영만 맡기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 규모가 워낙 커서 제가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제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고 말하며 옆에 있는 큰 신우를 슬쩍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알겠다는 듯 더는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일은 여기까지였지만 이후로 신우들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막내 신우는 엄마가 자기보다 먼저 나에게 식당 운영을 물어봤다. 며 뒤에서 얼마나 어머님을 구워 삶았냐는 등의 없는 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큰 신우는 더 심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어머님을 뵙고 나오면서 식당 못 받겠다는 소리를 왜 그렇게 질질 끌면서 했냐, 건방지다 라고 저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남이구나. 그들이 나를 남처럼 대하는데 내가 왜 가족 대접을 해야 하나 싶어 그 이후로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그날 식당으로 자식들을 부른 건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지만 그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들과 저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신우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 두었죠. 결국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도 뭔가 많이 바뀌신 듯했습니다. 원래는 큰 신우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님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모두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넓은 식당을 팔아버리시고 살던 집까지 정리하시더니
방 2개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지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시댁이라는 곳은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명절 때는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전부였고 아버님 기일에는 납골당에 모여 인사드린 후 외식하고 끝이었죠. 신우들이 온다고 하면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혼자 나갔죠. 제가 가서 좋은 소리 들을 리 없으니까요. 그러다 최근에 신우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님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신우들과 불편하든 말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혼자 계신 상황이라 예전 아버님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아버님 곁을 지키셨지만 이번에는 어머님이 혼자이셨죠. 남편도 걱정이 많았고요. 병실에 도착해 인사드리자 어머님은 활짝 웃으며 저를 손짓해 불러주셨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큰 신우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옆에 있던 작은 신우도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1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실에 계시는 동안 신우들이 저를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남편을 보고 올게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나 닥달하더니 어머님이 입원하시자마자 남편에게 저를 데려오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그것도 제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빠져줬습니다.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말에 어머님 병실에 다녀온 남편과 신우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다음 달 초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병실을 지켜야 한다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수술만 받으면 큰 위험은 없고 수술도 복잡하지 않다고 했던데 큰 신우가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가야 하니 병실에 사람이 없을 때 제가 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신우나 남편을 보내라고 했더니 큰 신우는 저를 한참 동안 째려보며 남편까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막내 신우야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따라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을 가든 말든 나는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우들이 나가고 나서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행 이야기는 뭐고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냐고 따졌죠. 남편은 제가 항의하자 어차피 당신한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누나 얘기만 나오면 난리부터 칠 텐데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다녀오려고 했지. 누나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해서 막내가 여행을 잡아놓은 거야. 여자 둘이 간다고 하길래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고 이번에 엄마가 입원하셨을 때 취소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더라. 뭐, 당신이 시간 내기 힘들면 내가 사람 구해볼 테니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만약 친정엄마가 입원하셨다면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갔을 텐데요. 그동안 시부모님이 식당 일 때문에 자식들 교육을 전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정말 여행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설마 했지만 큰 신우, 막내 신우, 그리고 제 남편은 몇 달 전에 예약했던 그 해외여행을 결국 떠났습니다. 어머님 수술이 끝난 뒤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륙한다는 문자가 남편에게 왔을 때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수술이고 암인데 혼자서 한숨만 쉬다가 내가 정말 호구인가? 미련 곰탱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차를 돌려 어머님 병실로 갔습니다. 아이는 친정엄마께 부탁드렸어요. 상황을 설명드리니 친정엄마는 무슨 소리냐?
당연히 병원에 가는 게 맞지. 아이는 걱정 말고 당장 가라며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혼자 TV를 보며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도 돌아보지 않으시더군요. 누가 올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으신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헛기침을 하고 다가가자 어머님이 힐끔 쳐다보셨습니다. 어쩐 일이냐, 온다는 말도 없이 무슨 일 있는 거냐 하시며 내색은 안 하셨지만 목소리에서는 꽤나 놀라신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후 몸은 어떠세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요즘 병원들이 돈 벌려고 아주 기를 쓰고 고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무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서 힘든 기색이 느껴졌기에 그대로 어머님 옆에 앉아 함께 TV를 봤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과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딱히 나눌 이야기도 없었지만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 것도 없었어요. 어머님은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드라마를 봐야 한다며 옆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며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셨기에 마음 편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도 해주시고 예전에 식당 문 닫으실 때 저랑 신우들 불러놓고 가게 물려준다고 했던 일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일이 참 후회스럽다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애들 모아놓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 같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남편이 귀국 시간까지 알려왔기에 이제 병원에 오는 것도 마지막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는지 일주일이 참 짧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잘 귀국했고 신우들하고 푹 쉬다가 왔다며 큰 신우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비닐봉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큰 신우가 저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면서 공항버스 타기 직전에 받았다고 기념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닐로 어찌나 꽁꽁 싸매 있던지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길래 포장을 이렇게나 과하게 했나 싶고 약간 기대감도 생겼으니까요. 한참 동안 비닐을 풀어 헤쳤는데 내용물을 보고 나서 어찌나 허탈하던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정확히 말하자면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소라 껍데기였어요. 바닥에 배터리 넣는 부분이 있길래 집에 있는 걸로 넣어보니 노란색 불이 은은하게 켜지는 소라 껍데기였습니다. 배터리 넣으면서 가격도 확인했어요. 바닥 쪽에 15불이라고 적혀있는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고 환율로 따지면 대략 2만 원 정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라 껍질 쥐고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웃으며 그러대요. 당신이 그동안 병원에 자주 갔었다며 누나랑 막내가 그게 참 고마웠나 봐. 당신 선물까지 고르고 포장도 얼마나 튼튼하게 했던지 그니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결국 맞다니깐 하면서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가족이 어쩌고 화해가 어쩌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저를 먹이려고 보낸 선물이잖아요. 진짜 의도가 어쨌든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랬어요. 대접받으려고 어머님 찾아갔던 건 아니었지만 이건 고맙다고 준 게 아니라 그만 오라고 준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해외여행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기념 선물도 골라보고 다 했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2만 원짜리를 사다 주는 건 그래서 저도 바뀌기로 했습니다. 매번 피해 다니고 빠져주고 하니깐 사람을 너무 말랑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 소라 껍데기 들고 다음 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니 혼자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며 또 왔냐고 하시길래 드라마 마저 보러 왔다고 말씀드리고는 옆에 앉았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그 소라 껍데기를 꺼내다가 어머님 머리맡에 놓아드렸습니다. 이번에 큰 신누가 사다 줬다고 하면서요. 일부러 바닥 쪽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죠. 어머님 여기 바닥에 보시면 스위치 있으니까 나중에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실 수도 있으니 주무실 때 켜놓고 주무시라고 은은하게 켜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 소라 껍데기를 만져보시며 이걸 첫째가 너한테 줬다고 다른 건 없이 요거 하나 딸랑 준 거야 하시길래 어제 남편 통해서 받았다고 비닐로 꽁꽁 싸여 있어서 그거 푸는데 한참 걸렸다고 말했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어머님 표정은 점점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어머님이 병실로 모이라고 했다며 남편이 알려주길래 저도 따라가 봤죠. 거기엔 신우들도 와 있었고요. 이번에도 어머님 앞에 떡하니 서서 저를 뒤로 밀어내길래 어찌나 그 모습이 한심해 보이던지 그러다 갑자기 큰 신우가 소리를 지르며 아니 그게 왜 여기 있어? 하면서 호들갑 떨길래 봤더니 어머님이 그 소라 껍데기를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이거 껍데기 이거 다시 가져가라 하시며 차갑게 말씀하시길래 저를 부르는 건가 싶어 어머님께 다가갔더니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큰 신우 앞에 던져놓으시더라고요. 애미야 너는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가면 된다. 이리 와라 하시더니 저를 보고 손짓하시길래 제가 가까이 가자 어머님이 저에게 통장 하나를 꺼내주시는 겁니다. 요거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너 여행을 가든 쉴 때 써라 상속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는 거야. 증여세는 내가 알아서 내고 나는 거기까진 머리 아파서 못하겠더라 하시는데 대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길래 증여세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거기에 3억이 들어있더라고요. 당연히 옆에서 신호들도 다 보고 있었죠. 막내 신호가 통장을 뺐더니 이 돈이 대체 뭐냐고 이걸 왜 쟤한테 주냐며 따지는데 어머님이 호통을 치시며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마음 같아서는 전 재산 다 주고 싶었는데 참은 거라며 지들끼리 여행이나 가고 돌봐준 며느리한테는 소라 껍데기 주고 집안 꼴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며느리 앞에서 볼 면목이 없으니 이렇게 돈이라도 줘야 내가 앞으로 얼굴이라도 보지 않겠냐고 작은 신호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통장을 어머님이 다시 뺏으시더니 제 앞에 놓으시며 이거 가져가라고 갖고 가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신우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고 마치 예전에 식당 문 닫기 전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통장을 받아들며 제가 그랬죠. 감사히 잘 쓰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증여세 문제는 내일 아침에 곧바로 국세청 가서 내고 올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영수증 끊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큰 신우 얼굴이 점점 빨개지다가 나중엔 백지처럼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신우도 덩달아 울었고요.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시며 이제 그만 가보라고 손짓하시길래 신우들이 울든 말든 저는 병원에서 나왔죠. 남편이 뒤따라오며 그 돈으로 자기 자동차 좀 바꾸자고 하길래 여기 3억에 당신 위자료까지 얹힐 생각 아니라면 이 통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곧장 국세청에 가서 증여세 냈고요. 제 통장으로 고스란히 옮겨놨습니다. 은행별로 이자 높은 통장에 나눠서 넣어놨고 나중에 돈이 필요해지면 그때 쓰려고요. 요즘 그것만 보면 마음이 정말 든든해지는 것 같았네요. 그날 이후로 신우 둘은 병원에 매일같이 출퇴근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도 제가 받은 3억 받을 수 있으려나 싶어 저러는 거겠죠. 신호들끼리 편짜고 지내다가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었으니 옆에서 구경하는 재미도 꽤 괜찮더라고요.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어머님 뵈러 가는데 신우들이 옆에서 째려보든 노려보든 본인들 눈깔만 피곤하지 저는 완전히 신경 끄고 지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